예,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다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편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첨단 건설 기술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첨단 제조 기술 배웠죠? 이번엔 첨단 건설 기술이야. 자, 교과서 153페이지 보시면, 첨단 건설 기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도 나오고 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초고층 빌딩 하면서 초고층 빌딩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높이가 200m 이상, 또 5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높게 지으면 뭐가 문제냐면 물론 자체 하중도 있어서 자체 하중으로 인해서 뭐 집안이 꺼진다거나 우리 옛날에 그 제2롯데월드 만들었을 때 뭐 석촌호수에 물이 뭐 역류한다는 등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을 세우려면 그 주변 집안에도 그 자체 하중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계산을 아주 정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 강풍이 무시 못합니다. 바람이 무지 세게 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수직 하중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수평 하중도 가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수평 하중. 예. 그러니까 건축물의 옆에서 밀었을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하중의 종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있고요. 자, 수직 하중의 종류에는 사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뭐 이렇게 나눕니다. 사하중은 자체 중량이고요. 활하중은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뭐 자동차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다리 같은 경우는 또 적설하중은 말 그대로 이제 눈의 무게고요. 수평하중은 보통은 수평하중은 없는데 이제 바람에 의한 것 플러스 지진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뭐 지구과학 시간에 피파라든가 에스파라든가 배우셨죠? 그래서 피파와 에스파 중에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뭐 나오죠. 그게 이제 수평하중을 얼마나 건축물에 더 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더 주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초고층 빌딩에 이제 적용된 기술 중에 이제 내진 내풍 이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이제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드셨고요. 코어웰 이것도 한번 코어웰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교량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하중이 어떻게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물리 같은 거 이제 물리 과목을 배우시면 요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리를 배우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 그래갖고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힘이 0이면 합력이 0이고 y 방향도 0이고 이제 z 방향도 0이고 근데 z는 이제 입체는 우리가 고려 안 할 거니까 이제 생략이 돼 있지만 x, y, z 방향의 힘이 모두 0이고 회전 방향의 힘까지 모두 0이면 그 물체는 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그림은 이 물체에 F1과 F2가 똑같은 힘인데 방향이 다르다. 벡터적으로만 다르다면 이 물체는 그 정지에 있다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 나그림은 F1과 F2가 다른데 F1과 F2가 이제 힘은 같고 방향만 다르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얘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라면 유지할까요? 자, 이 상태라면 자, 유지가 안 되고 빙글 돌겠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전 방향이 달라서 그렇죠. 아까 여기서 회전 방향의 힘이 합쳤을 때 0이 안 되는 거죠. 자, y 방향, x 방 여기가 y 방향이죠. y 방향 당연히 0이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x 방향도 이쪽 방향 합치면 0인데 회전 방향이 이 모멘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 이제 건축공학과 뭐 무슨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요런 이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잘 적용해서 건물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6N으로 눌렀는데 AB 방향의 힘은 뭐 얼마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리 시간에 배운 걸 적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3m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3N, 3N이 위로 올린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뭐 지도 시간엔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건축과를 가신다라면은 이렇게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대를 진학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과 과학이 아주 중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다리는 예전에는 돌하고 나무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이제 철강이 대량 생산이 됐습니다. 이제 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만시대에 보면은 그 김수로왕 해갖고 그 드라마로도 나와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었죠. 그 이제 그 김수로왕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 거푸집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철을 못 만드는 이제 나라들이 많았거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철강 산업이 세계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술적인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본에 뭐 아주 좀 침략도 받고 또 이제 한일 합방 같은 걸 당하면서 사실 우리가 참 치욕의 역사를 겪었지만 기술 쪽은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산업공상 해갖고 공상을 그렇게 이제 핍박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도자기 여러분들이 꼭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은 꼭 읽어봐야 돼.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기술사에 대해도 아주 그 유홍준 교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본 편을 또 보시면 참 우리나라 그 도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도자기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 당시 임금이나 정치인들이 아주 핍박을 해서 그분들이 또 일본을 가서 일본을 아주 대단한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또 일조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오거든. 참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거고 그 훌륭한 도공들을 우리나라는 그 산업공 상해 공상 아주 그런 계급으로 계급을 주면서 핍박을 했는데 일본은 거의 뭐 사무라이 계급으로 줬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책들을. 네, 하여튼 그 시멘트와 이제 철근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 이제 초대형 교량이 초장대 교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현수교, 사장교, 현수교 여기 보시면은 탑이 이렇게 있고요. 케이블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직 케이블을 여기다 거는 거야. 이게 바로 현수교야. 자, 그 다음 자, 사장교는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탑을 세우고요. 케이블을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직방으로 이렇게 케이블 직방으로 연결해서 지지를 하도록. 자, 이게 사장교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리가 몇 개 더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거덕교, 대들보란 뜻이죠. 거덕교, 아치교, 트러스교, 라멘교 이렇게 네 개가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정도는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좀 부실 공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건설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이런 걸 삥땅을 쳤다. 철근이 비싸갖고 이 철근을 삥땅을 쳤다. 이 두 개를. 그럼 이제 이쪽 방향의 지지가 약해지겠죠. 그럼 이게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후진국이었다는 게 삼풍백화점이라 그래서 그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단면을 보니까 이 철근들이 듬성듬성 박혀 있었던 거야. 예. 지금은 이제 못 그러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 자, 어쨌든 이런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아주 그 부재의 지지력을 많이 높였고요. 거더교라는 거는 요런 모양입니다. 자, 요 모양이에요. 거더교. 자, 거더는 이제 대들보라는 뜻이에요. 대들보가 뭐냐? 우리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요거 뭐야? 요게 땅이고, 요게 기둥이죠. 수직 부재는 기둥이라 그래요. 그럼 수직 부재를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보라고 합니다. 보. 그 중에서도 큰 보를 대들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제 속담에 뭐 이 대들보 이런 말도 나오죠. 뭐 우리 딸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우리 아들은 정말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대들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대들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옛날 그 분들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거더교는요, 대들보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들보와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고요. 이제 먼저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보죠. 이 보를 배치하고 여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거더교라고 하고요. 아치교 아시죠? 아치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 결국 다리라는 거는 이 다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다리라는 거는 이 하중을 자, 이 하중을 자체 하중이든 활하중이든 어쨌든 하중을 요 지면에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느냐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아치교는요.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이 하중들이 여기서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옆 부재에 전달해서 이렇게 벡터로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땅에 가겠죠. 그럼 이 땅에서 이 벡터를 이제 분해했을 때 요 방향 힘이 갔을 텐데 이 땅이 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이 방향으로 힘을 줘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하중을 여기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옆으로 해서 결국은 지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그런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아무것도 횡하잖아. 여기 지금 뭐 받쳐주는 게 없잖아. 그렇지만 여기서 옆쪽으로 힘이 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러스교 그러면 뭐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다리들이 또 이런 트러스교로 만들어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누르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 부재, 세 개의 부재가 연결된 걸 이제 트러스교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압축력이 발생하고 이쪽에서는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쪽에서 인장력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재들로 이 힘을 이제 이렇게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처음 보면은 머리 아프지만 하다 보면은 계산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공학과 가시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요즘 유행이잖아. 요즘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쪽 이제 공무원을 원하고 또 그중에 이제 건축 공무원으로 간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몇십 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트러스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러스 보이나요? 삼각형 부재? 이런 트러스 부재.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다 삼각형이죠? 여기도 보이고.
서울에 이제 한강이라는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그 교량 중에는 트러스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라멘교라고 해서 이게 일본말 아니에요. 그 라멘교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량의 기둥과 보를 간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일체형으로 됐다 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하중을 보와 기둥의 힘 강성으로 정하여 전체 구조의 강성을 높인 교량, 이게 라멘교라고 합니다. 겉모양은 일반 다리와 비슷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교량 끝났고요. 자, 요 그림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어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종묘라는 곳이고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그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종묘고요.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 여기 일반인들은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고요. 어, 사진을 제가 이제 찍어봤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 길이가 거의 한 100m 되고요. 요것도 한 100m 됩니다. 건축물이 거의 한 100m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 칸에 한 칸마다 이제 역대 왕과 임금의 이제 신주가 모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왕조 500년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0년까지 갈 줄 몰랐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한 이 정도 만들었을 때 더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정도 증축을 하고 또 이렇게 증축을 하고 그래서 몇 번을 증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이 증축이 보이나요? 증축의 흔적들이 전혀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조선의 건축 기술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축 흔적이 남질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한 칸 한 칸을 다 표준화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표준의 개념이 이 당시 조선 왕조로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양에도 보면은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이 표준과 분업의 그 역사들이 시작이 됐는데 우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건설 기술들이 새로운 요구에 맞춰서 또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서요. 모듈이 일단 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기어가 있잖아요. 이제 기어, 톱니바퀴라고 그러죠. 이 기어가 있으면 모듈이라는 건 이 이빨의 개수와 이 지름과의 비율을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듈 B가, 그러니까 이 모듈이 이빨의 개수와 기어의 지름의 비율이 일치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게 모듈인데 이제 이 개념적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다 싸서 이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모듈러 하우스는 그러니까 요 하나와 요 하나가 표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치한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듈러 하우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듈러 하우스를 쓰면 뭐가 좋느냐? 여기 보시면은 공기가 단축돼요. 공사 기간이 단축되니까 또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내진 안정성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시브 하우스는 냉난방에 들어가는 그 열을 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집 자체 내에 그런 시설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붕을 태양광 판넬로 깐대던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집들은요 요 지붕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다 잔디를 심어요. 이렇게 그럼 여름에 이제 햇빛이 비출 때 이 직사광선이 흙과 식물을 거쳐서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때쯤이면 이 열들이 많이 이제 에너지를 잃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예요. 예를 보면 이렇게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내진 설계를 좀 보면 내진 설계는 하중을 견디는 방법에 따라 내진, 면진, 재진으로 나뉘고요. 그 전에 이제 가세를 좀 보면 가세는 대각선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수직 부재는 뭐라고 했죠? 수직 부재는 기둥, 수평 부재는 보라고 했죠. 근데 요 대각선 부재가 없으면 대각선 부재는 가세라고 했고요. 요게 없으면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수평 하중을 받아줄 게 없어요. 수평 하중을 받아줄 게 없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대각선 가세를 하나 설치하면 이 수평 부재를 수평 부재 이 수평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수평 하중이 이런 식으로 가세를 통해서 지면에 전달됩니다. 지면에서 이렇게 벡터 분해가 된다면 이 지면에서 요 방향, 요 방향으로 무너지지 않게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가세 보이시죠? 네, 바로 요 녀석이 가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진 구조 보면은요, 여기 구조물을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구조물 자체 내력으로. 이게 이제 땡땡 타워죠,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면지는 구조물과 지반 사이에 이런 탄력적인 뭐 고무나 볼 베어링 장치 등을 넣어서 하중이 건축물에 닿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먼저 충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건물에 충격을 주는 거죠. 재진은요,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거 보시면 이 볼이 이 건물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지진에 의해서 흔들릴 때 이 구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성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건축물이 이제 흔들림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면진 장치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생명 기술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선생 기술 시간에는 그냥 그 대강의 내용 개념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형 기술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면 세포 융합 기술 또 뭐 핵 이식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전자 변형 기술부터 좀 볼게요. 유전자 변형 기술 보면은 아그로박테리움 방법과 유전자 총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다 결국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용한 유전자를 넣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미드라는 운반체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일부를 절단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원이 약간 절단된 모양이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 유용한 유전자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배양해 갖고 유용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식물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그로박테리움 방법이고 유전자 총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용한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운반체에 탑재를 시켜서 걔를 배양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그걸 예를 들어 이제 자연에서 이걸 키울 때 과연 지금의 생태계를 얘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명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기술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위험하죠. 세포 융합 기술 그러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식물에 많이 하는데 식물의 생표벽을 없애는 거예요. 제거를 해서 요
세포들 간에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합된 세포에 의해서 뭐 위에는 토마토가 나오고 밑에는 감자가 나와서 버릴 게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실제적으로 잘 사용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양분을 먹게 되면 양분을 먹게 되면 그 양분이 오로지 감자한테만 가야 감자가 맛있는 감자가 나오고 오로지 토마토에만 나와야 이게 이제 맛있는 토마토가 나오는데 이런 양분들을 양쪽으로 주다 보니 이제 어떤 거 하나도 상품성이 좀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3세계에서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면 제한된 토지 내에서 이런 품종을 갖고 토마토와 감자를 모두 수확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런 게 바로 세포 융합 기술이고, 자,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유전자를 편집해 갖고 이 유전자를 빼내고 실제로 중요한 어떤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를 넣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유전자 편집이고, 핵이식 기술은 A 양으로부터 체세포를 채취해서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합니다. 그게 A 양이야. 근데 이제 핵만으로서는 A 양의 복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핵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B 양의 난자를 채취해서요. 그 난자의 핵을 죽입니다. 그 난자의 핵을 죽여. 그래서 A 양의 핵을 B 양의 난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난자라면. 그러면 이제 B 양의 난자에는 A 양의 핵이 있는 거죠. 그걸 다시 C 양의 자궁에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양은 A 양하고 똑같은. 왜냐하면 핵이 A 양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핵 이식 기술이죠. 잘 쓰면 좋겠지만 악용이 될 경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클론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 듣거나 하는 자식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정말 끔찍하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생명 기술은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 외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죠. 자, 그다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술들, 생명 기술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뭐 식물 공장 같은 것들 있죠. 이 컨셉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씨앗이 있는데 토마토 모종이 있는데 얘는 뭐 온도는 18도 그리고 뭐 수분은 뭐 몇 퍼센트가 있을 때 잘 자란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18도가 최적의 온도다. 그럼 그걸 항상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그 농장에다가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디지털 온도계를. 그리고 그 온도계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아르두이노 같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리오 보드 같은 데다가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뭐 전선을 연결하면 가능하겠죠. 전선으로. 그 다음에 18도가 넘어가면 너무 뜨겁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엘리오가 그 환풍기와 연결이 돼서 환풍기가 칙 돌아가는 겁니다. 18도가 될 때까지. 또 너무나 온도가 낮다. 17.9도가 됐다. 그럴 경우는 엘리오가 다시 연결되는 발열기를 가동시켜서 그 발열기를 잠깐 가동시켜서 다시 18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가 된다. 옛날처럼 이제 근면 성실하고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그 자동화된 기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디 분야든 정보통신 기술이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의료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통신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수송기술로 넘어갑니다. 자, 수송기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교과서 보시고요. 그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일반 자동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자가용은 대부분 엔진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죠. 그래서 먼저 엔진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엔진은요, 한번 써볼까요? 엔진은 열을 갖고 동력을 뽑는 걸 엔진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내연기관이라 그래요. 교과서엔 내연기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진이야, 엔진. 자동차 핵심 부품, 내연기관, 열을 갖고 동력을 뽑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엔진 안에서 기름, 가솔린이 뿌려지면 그게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열로 바뀌고 그 열이 바퀴를 돌리는 거죠. 피스톤을 움직여서. 자,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요, 전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뽑는 것을 전기 모터라고 하고요. 한국말이 더 쉬워요. 한국말은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뽑는 기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동력을 뽑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열을 이용해서 뽑는 거고, 전기 모터는 전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뽑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엔진 하나만 갖고 돌리던가, 전기 모터 하나로만 갖고 돌리지 뭘 두 개를 실느냐, 그 두 개 실으면 더 무게만 무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엔진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힘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가솔린이 엔진 내에서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스피드를 내거나 아주 무거운 거를 끌고 다닐 때는 이게 좋아. 근데 이 엔진이 언제 안 좋냐면, 우리 버파터널 지날 때, 여러분들 한 5시 반쯤에 우리 학교 앞에서 버스 타고 가면 버파터널 쪽에서 거의 차가 가지 못해요. 그게 문제야.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도 계속 돌아가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 사고 나거나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니까 멈춰 있는 거지. 그때 엔진은 그냥 열만 소비하는 거야. 동력은 없고. 그러니까 아주 열 효율이 어때?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엔진은 좋은 점은 폭발적인 힘을 낼 수는 있는데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기 모터는요, 폭발적인 힘은 안 나와, 이 모터 갖고는. 다만 아주 열 효율이 좋아. 왜? 열 발생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얘는 그렇게 크게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가만히 있으면 열이 막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엔진의 힘과 전기 모터의 효율을 같이 써보자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읽으면서 줄 쳐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전기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갈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느껴보실 텐데, 단지 내에서 아니 길 가다가, 우리가 이제 늘 인도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 가다 보면은 자동차가 내 뒤에까지도 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자동차가 오면 소음이 들려서 분명히 피할 텐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렸지? 하는 건 전기 자동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그래서 천천히 갈 때는 전기 모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전기 모터로 이렇게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속도를 빨리 하거나 가속하거나 오르막처럼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모터와 엔진을 동시에 켜는 거야.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로 갈 때, 혹은 감속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큰 힘이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이제 바퀴를 돌리는 힘으로 모터를 충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오른손 법칙 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게 발전기야. 그래서 힘과 자속이 있으면 전기가 생긴다 배우셨죠? 그래서 힘은 바퀴가 돌아가는 힘과
그럼 이제 자동차 안에 자석이 있겠죠? 영구 자석은 아니겠지만 코일 형태 전자석이 있겠죠? 그럼 자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전력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속 주행할 때는 또 다시 엔진을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자, 알아두시고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엔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서 엔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두세요. 이 내용들 잘 봐두세요. 따로 이제 기말고사를 위한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줄 잘 쳐주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 얘기한 내용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시험 전에. 자, 수소자동차 나와 있습니다. 이 수소자동차는 마찬가지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교과서에 있는 정도로만 배우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수소 탱크가 당연히 있겠죠. 수소 탱크가 있고요. 그 수소 같은 경우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바닷물까지도 되기 때문에 연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 자동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 중에 이제 드론도 한번 볼까요? 드론에 이제 4개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양력, 드론을 위로 띄우는 힘, 추력, 드론을 앞으로 미는 힘, 항력은 이제 공기에 의한 저항력, 항력이 저항력의 약자예요. 앞으로 전진한다면 뒤로 미는 힘, 중력, 아래로 끄는 힘. 이렇게 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그림들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내기가 좋고 사실 드론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특히 기말고사 막 10과목씩 보는데 이 그림을 외우신다고요? 쉽지 않아요.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 1, 2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한다면 후진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3, 4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전진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빨간색 가속하면요. 빨간색이 빨라지면 자, 요 두 개가 빨라지면요.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빨간색이 빨라지면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이 두 개가 빨라지면 오른쪽, 이 두 개가 빨라지면 왼쪽이겠죠? 프로펠러는요,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 그렇죠? 모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대각선 방향의 모터들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모터가 모두 빠르게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모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러면 하강을 하겠죠.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 움직임을 좀 보여줄게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뭐 이런 설명을 좀 넘기고요. 중력 양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평행이 된다. 자,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우측으로 움직일 때 잘 보세요. 자, 우측으로 움직인다면 요 두 개의 모터와 요 두 개의 모터 중 빨간색과 보라색 두 개의 모터 중 뭐가 빨라질까요? 우측이란 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어떤 모터가 더 빨리 돌아야 될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측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드론 날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고요. 먼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려면 이 빨간색 두 개의 모터와 이 보라색 두 개의 모터 중 뭐가 빨리 돌아야 될까요?
뭐가 빨리 돌아야 돼요? 그렇죠. 빨간색이겠죠. 자, 빨간색이 돌아야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빨리 돌아야 이 반대편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의 그림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교과서 그림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 처음부터 봤을 때, 자, 아까 그랬죠? 1, 2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후진한답니다. 자, 후진이 뭐야? 1, 2 프로펠러의 후진은 요 반대 방향이죠?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가 빨리 회전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빨라져요. 그렇죠? 또 해볼까요? 요 3, 4%가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전진한다. 3, 4 프로펠러 이 빨간 게 빠르게 회전하면 이 건너편 방향으로 빨라진다 그랬죠? 요게 전진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좌우 이동도 마찬가지겠죠. 좌우 이동도 한번 해봅시다. 좌우 이동도. 자, 2, 4번이 빨라진다. 2, 4번이 빨라진다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자, 2, 4번의 반대편인 이쪽으로 빨라지겠죠? 그리고 1, 3번이 빨라진다. 1, 3번이 빨라지면 여기가 빨라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2, 4번이 빨라지면 2, 4번이 빨라지면 왼쪽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렇죠. 맞죠? 1, 3번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제자리 회전. 자, 1, 4번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67페이지까지 했고요. 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167페이지 한번 잘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드론은 사실은 이제 제가 교과서에 이 드론 내용이 별로 적어서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은 우주항공기술 제트기관과 로켓기관이 있다. 우리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들 잘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로켓기관은 산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트기관과 로켓기관의 차이점은 로켓기관은 산화제가 있어서 우주로 갈 수 있고 제트기관은 산화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트기 조종사가 막 하늘을 날다가 필 받아갖고 레버를 당겨갖고 우주로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제트기관은 자체의 산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뭐 대기권을 넘어가는 순간 연료가 나오고 스파크가 발생하겠지만 이 연료가 폭발하지 못해요.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로켓기관은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 산소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연료와 산화제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스파크가 발생하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추진력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끝냈고요. 정보통신기술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